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쫀득한 식감에 씹을수록 감도는 고소한 맛. 한 손에 통째로 들고 먹어야 그 맛이 살아나는 만인의 취향 저격 닭다리. 닭 한 마리를 통틀어 호불호 없이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가 바로 닭다리인데 간단한 조리에도 고급스러운 맛과 비주얼을 자랑하는 오동통한 매력. 건강밥상 오늘은 씹는 맛과 감칠맛이 가득한 닭다리와 함께한다. 닭고기는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여 체중 조절 및 두뇌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닭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하며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포화 지방산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하여 암 발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심장병 및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닭 한 마리 속 다양한 부위가 주는 미미한 맛의 차이. 부위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 결론은 다 맛있다. 구이냐 조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닭다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부들부들하면서 단짠단짠한 매력이 있는 닭다리 구이.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밥 반찬으로 또 야식으로 온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는 닭다리 조림. 가을밤을 사로잡는 마성의 맛이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닭고기 부위 중에서 닭다리살을 좋아합니다. 특히 저도 그렇고요. 오늘 닭다리살을 이용하여 맛있는 일품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다리 구이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닭다리. 닭다리를 고를 땐 닭 고유의 색상과 광택이 살아있는 게 좋다. 또 냉동육을 사용할 땐 얼어있는 정도가 일정하면서 색이 변하지 않은 걸 선택하자. 닭다리 구이에 쓸 닭다리는 뼈를 발라낸 순살 정육을 사용하는데 냉동 제품을 구입했다면 해동 후 남아있는 물기를 키친타월로 꼼꼼히 닦아낸다. 잘 손질한 닭다리는 큰 보울에 넣은 후 청주와 마늘, 후추, 간장, 물엿을 넣고 간이 골고루 배도록 양념에 재워놓는다. 요즘 손질된 닭다리살을 많이 팔기 때문에 닭다리살을 사오셔서 조리하실 때는요. 찬물에 살짝 헹구신 다음에 키친타월에 꼭꼭 눌러서 물기만 빼주셔야 됩니다. 너무 물에 오래 담궈 두시면 영양 손실이 많습니다. 이번엔 구이에 곁들일 부추 무침도 준비하자. 부추와 대파 흰 부분을 사용하는데 대파 대신 양파를 준비해도 좋다. 부추 무침에 들어갈 양념은 식초와 소금, 설탕에 참치 액젓과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되는데 닭과 부추의 영양 궁합은 최상. 좀 더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원한다면 고추 양념을 더해주는 게 포인트다. 오늘 닭무침에 들어가는 채소는 부추와 파의 흰 쪽을 새콤달콤 무쳤습니다. 드시기 전에 무치셔야지 숨이 죽지 않고 맛있는데요. 혹시 칼칼한 맛을 원하실 때는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재워두었던 닭다리를 구워주는데 강불에서 앞뒤로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운 후 중불로 줄여 속까지 익혀준다. 이때 타지 않고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주자. 지글지글 속까지 맛있게 양념이 밴 닭다리구이. 구워낸 닭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 맛있는 냄새가 코끝까지 전해진다. 닭다리살을 구우실 때는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셔야 됩니다. 닭고기 껍질 부분을 밑에 가서 굽는데요.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을 두르지 않을 경우에는 눌러 붓습니다. 밑이 넓적한 접시에 닭다리 구이를 뱅 둘러 보기 좋게 올려준 후 준비해뒀던 부추 무침을 접시 가운데 소복하게 올려준다. 퍽퍽하지 않고 육즙이 풍부한 닭다리의 매력. 거기에 달고 짭조름한 감칠맛까지. 어떤 상에 내어도 손색 없는 일품 요리다. 사실 닭다리는 어떻게 드셔도 맛있는데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 먹어도 참 좋죠. 오늘은 닭다리살을 이용하여 매콤하게 조리는 닭다리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부담 없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닭 요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선 조리 전 우유나 맥주에 담가 염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끓는 물에 닭다리를 넣고 살짝 데쳐주면 기름기와 누린내, 불순물 등이 깔끔하게 제거된다. 충분히 데쳐진 닭다리는 탱글탱글한 식감을 위해 찬물에 헹궈낸 후 건져 물기를 빼준다. 뼈가 붙어있는 닭다리는 끓는 물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삶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기와 누린내가 잘 빠집니다. 조림 양념에 들어갈 양파는 잘 다져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냄비에 조림장을 만들어주는데 물과 다진 양파에 고춧가루와 고추씨, 고추장과 간장을 넣고 마늘, 맛술, 물엿 등을 넣어 잘 섞어준다. 칼칼한 맛이 느껴지는 조림 양념. 깊은 맛을 위해 보글보글 끓여주자. 오늘은 매콤하고 칼칼한 닭다리 조림인데요. 혹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씨를 빼고 케찹을 3큰술 정도 넣고 하시면 맛있는 닭다리 조림이 됩니다. 보글보글 끓는 양념장에 깨끗하게 손질한 닭다리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익혀주는데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양념장 맛이 골고루 배도록 숟가락으로 양념을 끼얹어가며 국물이 졸아 없어질 때까지 푹 졸여준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주면 맛있는 닭다리 조림 완성! 닭다리 조림을 하실 경우에 뚜껑을 덮어서 속을 익혀주셔야 되고요. 혹시 감자나 양파를 좋아하실 경우에는 같이 넣고 조리셔도 맛있습니다. 깊은 속까지 간이 쏙쏙 뺀 매콤하면서 칼칼한 닭다리 조림이 완성됐다. 윤기가 자르르, 달콤하면서도 알싸하고 담백하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맛. 느끼함 없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맛이다. 닭다리는 운동량이 많은 부위다 보니 단백질, 지방 함량이 조화롭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칠맛은 물론 체내 흡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닭가슴살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닭다리살은 지방 함량이 닭가슴살에 비해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식이를 늘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분께는 지방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함유된 닭다리가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큰아들과 막내만이 차지했다는 특별한 추억의 주인공 닭다리. 만고의 진리 튀김으로,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구이로, 또 매콤한 향이 일품인 볶음으로 닭다리는 어떻게 조리해도 최고의 맛과 영양을 만날 수 있는데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이 가을밤, 온 가족 행복 충전에 딱 맞는 안성맞춤 레시피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잦은 건망증을 호소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영츠하이머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갈수록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건망증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메가3 많이들 찾으시죠? 그리고 식품으로는 이 뇌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생선 요리뿐만 아니라 은행 열매와 강황도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그 은행 속에 들어있는 징코라이드 성분은 뇌혈관 흐름을 좋게 해주고요. 또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뇌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곧 제철 아니겠어요? 은행 제철. 맞아요. 예, 하루에 한 5알 정도까지만 꾸준히 은행을 섭취하면 좋다고 하니까 간편하게 뇌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15cm의 길이에 가늘고 납작한 모양의 장기 췌장. 이자라고도 불리는 췌장은 두부, 치부, 미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췌장이 끼어 있는 형태로 끝부분은 비장과 맞닿아 있다. 췌장암이란 췌장 세포의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지칭을 하는데 췌장 세포에는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고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췌장선암이라고 하고 이것이 췌장암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췌장은 여러 혈관과도 얽혀 있어 수술하기 까다로운 장기 중 하나다. 특히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은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서운 병이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게 많은 은둔의 장기 췌장.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얼마 전에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유상철 감독이 사망한 이유, 바로 이 췌장암 때문 아니었겠어요? 맞아요. 악명 높은 암이죠. 그런데 이 췌장암이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암인지 깊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췌장암이 더욱더 무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상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췌장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췌장은 우리 몸의 깊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전체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면서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쪽 부분을 두부, 중간 쪽을 체부, 꼬리 쪽을 미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췌장은 앞으로는 위와 십이지장, 그리고 뒤쪽으로는 비장이 같이 둘러싸고 있고 췌장 내부에는 췌관이라고 해서 췌장액, 이자액이 흘러나오는 길이 담관과 맞물려서 소장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그 끝부분을 우리가 유두부위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소화액이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췌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몸에서 췌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이라 하면 이것은 우리 몸의 소화를 돕기 위해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이고 내분비 기능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절을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 기관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내분비 기능이라고 하고 인슐린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 조절에 깊이 관여하여 당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화액과 호르몬에 관여하는 기관인 췌장에 생긴 암이 췌장암인데 이 췌장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췌장암이란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췌장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환되어 증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췌간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췌장암을 췌간선암이라고 하는데 전체 췌장암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췌장암 하면 이 췌간선암을 의미합니다. 이거 외에도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해서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이 있는데 약 5% 미만으로 그런 것들도 통칭하여서 췌장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진행이 많이 될 때까지 보통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암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암들과 비교해서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위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상선 폐대장암들과 같이 췌장암은 10대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3.1%의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률 분율로는 8위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8위에 해당하는 흔치 않은 암이지만 사망률이 5위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암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또 따져보는 게 생존율인데 이 췌장암 생존율은 다른 암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2018년 역시 자료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암들이 우리 주요 10대 암인데요. 그중에서 2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10% 내외로 아직도 여전히 5년 생존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암들은 생존율이 개선이 되는 것도 보이고 생존율의 퍼센트 또한 높습니다만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10%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선 또한 그다지 많이 발전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생존율로 따져봤을 때도 무서운 암인데 췌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령 자체가 췌장암의 위험인자이고 흡연은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만 역시 관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가족력 역시 중요한 췌장암의 위험인자고 유전적 요인을 같이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췌장염 자체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지는 꽤 오래됐고 최근 들어서 췌장의 낭성 종양에서 발생하는 암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7가지를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이 췌장암은 고령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나 봐요. 어떻습니까? 예,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고령 자체가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보시다시피 19세 이하 40세, 50세, 60세, 70세로 갈수록 췌장암의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어가면은 췌장암의 환자 수 분포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60세, 70세에서 발생하였던 췌장암 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기 때문에 절대수가 줄은 것으로 80세 이상에선 덜 발생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연령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꼽아주셨는데요. 흡연과 췌장암의 관계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췌장암의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로 꼽고 있고 흡연을 하시게 되면 췌장암의 위험도가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양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금연 2년 뒤에는 위험도가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연 10에서 15년 뒤에가 지나서야 일반인과 비슷한 유병률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금연하면 췌장암의 사망률은 25%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러 질환을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비만인데 이 비만의 정도가 이 췌장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점도 좀 알고 싶네요. 비만도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비만의 정도인 BMI를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BMI 23, 즉 정상 정도가 되는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BMI가 30이 넘어가는 고도 비만에서는 위험도가 2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MI가 25 이상, 이것은 비만이라기보다는 과체중에 해당하는데요. 이분들이 운동을 하면 위험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췌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인슐린 분비와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뇨와도 증상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췌장의 기능 중에 당을 조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직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췌장 자체에 도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우리 몸에 당뇨를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췌장암이 발생해서 이 정상 도세포들이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당뇨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또 췌장암 환자들, 진단한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50%에서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암하면 대부분의 암이 뭐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췌장암 또한 가족력의 영향이 높은 편인지 어떻습니까? 예,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직계 가족 중에서 50세 이전에 췌장암을 앓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분은 유전적으로 위험 인자가 해당되겠고 또 나이에 상관없이 직계 가족에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으셨다면 이분 역시 위험 인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췌장암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살펴보면은 어떤 염증은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염증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염증도 있는데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만성 췌장염 자체가 위험 인자로 밝혀진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술을 많이 먹으면 췌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술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직접적으로 술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진 않고 술을 많이 드시면은 그것 때문에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술 자체는 간접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고 췌장염이라고 해서 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 췌장염도 역시 술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급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염증이 암의 위험 인자라기보단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위험 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혹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췌장에 물혹이 생겼다면 이게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이 흔하게 되면서 초음파상에서 낭성 종양, 즉 물혹, 췌장에 물혹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혹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특정 물혹들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장액 낭성 종양, 점액 낭성 종양, 췌간 내 유두상 점액 종양 등들이 있는데 CT나 초음파로 봤을 때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물혹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하지만 점액 낭성 종양이나 췌간 내 유두상 점액 종양 등 점액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CT나 초음파 정도에서는 그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MRI나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그 특성을 알아보고 암의 위험도를 측정을 한 뒤에 상황에 따라서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 가장 깊숙한 후복막에 위치하며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있는 췌장.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발견해도 전이 속도가 빨라 전체 환자의 80%는 수술 치료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환자의 대부분은 7, 80대의 고령층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 검사상에서 그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증상이 있으셨었나요? 요즘 들어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몸무게도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있기는 했어요. 혹시 췌장에 대한 질환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췌장염을 몇 차례 치료받은 적은 있어요. 췌장암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복통과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발생하는데 하지만 췌장에 생긴 혹이라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다. 검진상 초음파에서 췌장에 2cm 정도 되는 물혹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췌장의 물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동반할 경우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크기가 작고 위험 요인이 적은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들, MRI나 내시경 초음파 등을 통해서 위험 인자들을 알아보고 그것이 없으면 추적할 예정입니다. 췌장 물혹은 혹 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의 형태와 성분에 따라 구분되는데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액성 물혹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액성 물혹으로 나뉜다. 췌장의 이상 소견은 기본적으로 복부 CT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췌장의 물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수술 후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좀 소화불량이 있는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설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붓거나 열감이 오르거나 염증이 나진 않나요? 조금 빨갛긴 한 것 같은데요. 열감이 있거나 붓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당뇨가 같이 발병이 됐었는데 당 조절은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네, 신경 써 주셔서 잘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소화장애나 당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심해질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환자분은 췌장 두부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췌장암은 수술하였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에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6개월간의 항암 보조요법을 시행한 이후에 5년 동안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췌장암은 주로 췌장의 머리인 두부에서 발생한다. 두부에 암이 발생하면 담관이 막히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황달은 췌장암의 대표 증상이지만 암이 담관을 막지 않고 췌장의 꼬리 쪽에 위치한 경우 황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암세포가 췌장의 주변 신경을 자극해 명치나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흔한 암이고 사망률은 5번째입니다. 발생률이 3%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지만 5년 생존율이 12.2%로 예후가 아주 안 좋은 암에 속합니다.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 자체가 후복막강이라고 해서 위 뒤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 소화불량이나 복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전 항암요법 등의 발전으로 인해 만약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췌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장 질환과 증세가 비슷해 조기 발견 또한 쉽지 않은데 모든 암이 그렇지만 특히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침묵의 암, 췌장암. 주기적인 관찰과 조기 발견으로 극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췌장암, 다른 암에 비해서 무서운 암이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췌장암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췌장암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복부 통증, 특히나 이제 명치 쪽이나 좌상복부라고 하는데 왼쪽 윗부분의 배로 통증이 있다면은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췌장의 두부에 암이 발생한다면 담관 같은 것들을 눌러서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황달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당뇨의 발병이나 가지고 있던 당뇨병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역시 췌장암의 증상일 수가 있겠고 소화불량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은 역시 췌장암의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췌장암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췌장암은 말씀드렸던 대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래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견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셨다고 하면은 주위 장기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나서도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 할 텐데요.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진단법에 대해서는 바로 올해 2021년 한국 췌장암 진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병력, 신체검사, 종양표지자, 복부 초음파, 피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췌장암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먼저 췌장 CT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 CT에서 췌장암을 찾아냈다면 췌장 MRI와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위 장기와의 관계, 침범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췌장 CT에서 췌장암인지 다른 병인지 이것이 헷갈린다면 감별 진단을 위해서 역시 췌장 MRI, PET-CT,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위해서 병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병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MRI나 PET-CT 같은 것들로 병기 설정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이래서 중요한 검사들은 CT, MRI, 초음파 내시경, PET-CT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췌장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죠.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췌장암 치료법은 일단은 조금 복잡한데요. 크게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증상 치료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췌장암이 진단이 되면 일단 병기를 설정하게 되고 몇 병기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퍼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크기, 위치, 병기에 따라서 더 달라지지만 문제는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8, 90세, 기대 연명이 10년 미만인 환자에게서 췌장암이 발견이 되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췌장암 치료 자체가 수술인데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연세가 되는지, 건강 상태가 되는지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절제 가능한 것과 경계성 절제 가능, 국소 진행형과 전이성 췌장암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절제 가능하다면 먼저 수술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경계성 절제 가능하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먼저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해서 수술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수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소 진행형이나 전이성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췌장암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췌장암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그 췌장암 수술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예. 췌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요법이 치료 중에 수술인데요. 췌장암의 수술은 췌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췌장 두부에 암이 있고 그것을 수술해내는 최12장 절제술을 그림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쓸개와 담관, 그리고 췌장에 인접해 있는 12지장, 그리고 췌장의 일부분을 모두 떼어낸 뒤에 공장과 췌장, 그리고 공장과 간, 공장과 위를 문합하여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그 췌장암 수술을 통해서 췌장을 떼어냈을 때 아까 뭐 소화액이라든지 호르몬에 관여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떼어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 췌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췌장 전체를 떼어내게 되면은 사실은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분비 기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을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고 호르몬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 췌장 절제술은 하지는 않고 꼬리 부분을 남겨놓거나 몸통 부분을 남겨놓기 때문에 내분비 기능이나 혹은 소화액은 어느 정도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불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췌장 효소를 넣어준달지 인슐린 치료를 병행한달지 이런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라고 하면 보통 항암을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요. 췌장암에 할 수 있는 항암 요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항암 화학요법은 최근에 약제의 발전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성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크게는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말 그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에 작용하여 암세포를 직접 타겟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항암제를 얘기를 하고, 표적 항암제라 하면 암세포에만 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항암제를 얘기합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환자 스스로의 면역을 강화해서 췌장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들이 발전함으로 해서 실제 임상에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암 치료하면 또 떠올리게 되는 게 방사선 치료인데, 이 방사선 치료 그리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60% 이상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증상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다시피 그림에 있는 것은 레피드 아크라는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장비인데요. 이런 것들로 암을 잘 타겟팅을 해서 암 자체를 제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췌장암이 췌장 두부에 있다면 말씀드렸듯이 담도를 눌러서 담즙의 흐름을 막아서 담관염이나 황달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기를 넣어주게 되는 스텐트라고 하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증상 치료입니다. 앞서 잠깐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췌장암의 예후도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절제 가능한 부분이 15%,
경계성 절제 가능이 25%, 국소 진행형이 15%, 전이성이 45%입니다. 15%의 환자들과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 한 5% 정도 해서 총 20% 정도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수술 후에 절반 정도에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생존율은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명이 진단이 된다면 그중에 1명 정도가 장기 생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면 그 췌장암의 어떤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 물론 그 검사 방법이 CT라든지 MRI 이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검사를 자주 받으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조기 발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저 역시 찬성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조기 검사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혈액학적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예. 현재로서는 사실은 CT 이외에는 췌장암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네. 위험인자가 있고 증상이 있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췌장암에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네. 분들은 CT 같은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수술법도 아까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췌장암의 경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수술 후에 5년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주요 암종, 10대 암종의 5년 상대 생존율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색깔이 가장 옅은 것이 국한된 병기이고 중간 것이 국소, 전이, 그다음에 제일 짙은 것이 원격 전이인데요. 췌장암은 국한된 병기일지라도 50% 미만의 생존을 보이고 있고 조금이라도 진행을 했다면 생존율은 매우 극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5년 생존율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 생존율은 10대 암 중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췌장암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 짚어주실 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연 그리고 금주 그리고 비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췌장암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것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자주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단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진단된다 하더라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췌장 낭종이 암으로 전환되는 경우 극히 예후가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세모라고 답하겠습니다. 세모요. 예, 췌장 낭종이 암으로 가는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점액 낭종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외국의 몇몇 자료들이 나왔는데 국한된 병기에서는 췌장 낭종이 암으로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췌간 선암보다 생존 기간도 길고 생존율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전이가 있는 경우는 췌간 선암과 비슷하게 생존 기간이 매우 짧고 생존율이 매우 나쁜 것으로 돼 있어서 췌장 낭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암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췌장암에 걸리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예, 이건 역시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절제 가능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인데요. 전이가 있는 경우는 국내 여러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보통 3에서 6개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5개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췌장암에 전이된 경우 즉 진행된 병기에서 오시면은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세모입니다. 세모. 췌장염이라고 하면은 급성췌장염과 만성췌장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급성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아닙니다. 대신 만성췌장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성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O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술이 약한 사람일수록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정말 그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술에 강하냐,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암에 걸릴 확률도 달라질까요?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정량적인 측정이 돼야 인과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술에 약하다라는 것을 강함과 약함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췌장암과의 인과성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췌장암의 증상과 위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건가요? 이 췌장암 증상이 위나 위장에서 관련된 증상과 비슷해서 또 검사를 그쪽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구분하는 것이 조금 모호합니다. 위치 자체도 위도 좌상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췌장도 명치에서 좌상복부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의 발생 위치는 비슷하고 대신 이제 소화불량이나 명치 통증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은 위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위장관 질환, 궤양성 질환이나 위식도 역류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고 다만 이제 황달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은 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앞서 췌장암에 있어서 이 당뇨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당뇨병과 췌장 매우 연관이 높습니다. 췌장 자체가 당뇨를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췌장암이 진행을 해서 췌장 실질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췌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췌장암의 결과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은 췌장암 환자들 절반에서 당뇨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 자체가 하나의 위험인자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 환자가 다 췌장암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잘 조절되던 당뇨병이 최근에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환자들은 선별적으로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췌장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겠어요? 저는 췌장암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있어서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와 같이 아직까지 생존율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역으로 말한다면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암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췌장암이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잘 극복을 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이상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췌장암은 가족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한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삼가고 평소에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은 췌장 낭종 환자라든지 만성 췌장염 환자 그리고 갑자기 당뇨가 생기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는데요. 정기적인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